이렇게 앞에서 몸을 계속 내내 꼬고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6살 친구가 오셨다고. 안녕하세요. 아줌마도 딸이 5살이에요. 여기 오빠군요. 여기 되게 듬직해 보여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요? 김재희요. 아, 제이 친구. 어떻게 왔어요, 여기? 그냥 따라서 왔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혹시 고민 있으면 스님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네, 뭔데요? 비밀. 귀엽다. 비밀이에요. 고민은 비밀일 수 있어요. 그쵸, 스님? 네. 그래도 하나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넌 대체 누구야? 도깨비 신비라고 한다. 정말 궁금해요? 네, 귀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귀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두운 데 가면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밝은 데 가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두려울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귀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XX. 싶어요? 귀신? 세상에 진짜 귀신이 없다고 믿어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그 귀신을 안 만나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항상 마음을 밝게 가지면 귀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안 만나게 되니까. 알았죠?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길 바래요. 그런데 스님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물리학자가 네. 되셨어도 되게 잘 저는 어울리실 것 천문학자는 같아요.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출가하는 스님은 언제쯤 하신 네,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옆에 절이 있어서 이제 거기 스님을 뵙고 즉 스승님이 되셨죠. 이제 그분을 뵙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출가를 혹시 결심하신 이유나 뭐 뭐 특별한 특별하게 계기나? 뭐 계기는 없고요. 그분이 던지는 질문에 제가 막혔습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에요. 저녁 예불에 참가해서 좀 시험 좀 잘 치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학생 이리 와봐 이렇게 불러서 제가 조금 겁이 덜컥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한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오래 하세요.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하시니까 내일 시험 치는데 이제 잘못 잡혔다. 스님 저 오늘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놔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이러시더니 너 어디서 왔어? 이래요. 그래서 예, 학교 도서관에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네,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쓸데없는 질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묻다가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래 몰라요. 이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죠 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죽은 뒤에는 그랬어. 모르겠어요. 이랬어.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야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다 이분 말씀이 쓸데없는 말처럼 들렸는데 딱 이 마지막 말에 요즘 여러분들 용어로 쓰면 필이 꽂혔다 그러나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5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근데 뭐 별로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었는데 근데 한 50년 해보니까 또 할만하네요. 그때 그 스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왜요? 지금 제 옆에 법륜 스님 그 우리 계시니까. 어머님이 들었었으면 굉장히 씁쓸하시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긴 한데요. 네. 제가 증문즉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님이 증문즉설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증문즉답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입니다. 그죠? 물으면 탁 답이 나오잖아요. 지식적인 것은 이제 답이 있죠. 그것은 증문즉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으면 금방 답을 찾아주는 거고, 이제 증문즉설 할 때 설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이것이 어떤 답을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뇌나 이런 걸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괴로워할 일이 아니네, 뭐 화날 일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문즉설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번뇌, 마음의 의문, 괴로움 이런 것이 사라지는 대화다. 이런 의미에서 증문즉답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 증문즉답은 하다가 막힐 수가 있는데 증문즉설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답을 구한다면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수영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미국에서 10년간 유학을 하고 제가 뉴욕에서 6년간 일을 하면서 투자은행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면서 성과주의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이렇게 우울감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저는 정신과에 가서 각성제를 받아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먹고 또 집에 오니까 각성제의 역할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다 만족된 상태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세 가지를 아직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소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예, 소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듭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진 길은 없고 어떤 사명, 소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수행자들은 부여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자기가 힘들면 그만두면 돼요. 원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지쳤다는 거는 거기에 너무 집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지내보는 게 좋아요. 너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또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한 거지. 그게 뭐 외국인하고 같이 살아가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고 한국에 오면 편안하다 하면 한국에서는 그걸 좀 덜 집착했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강사는 제가 잘하는 일이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음악도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확실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국에 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를 추구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잘하는 일을 해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 인생이 자립이 돼야 됩니다. 남의 의지해서 사는 거는 생명 현상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 작곡은 이제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일을 버리고 생활 수준을 좀 낮추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일에서 다시 조금씩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되지.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일이 전혀 생활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취미로 해야 되고 자기의 본업은 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TV에 네. 백종원 씨가 네. TV만 틀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아, 안 되겠죠, 스님. 그럴 수 있죠. 혹시 제가 무슨 답을 써야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없겠죠.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네네. 쥐가 네. 계속 쓰레기장만 뒤지면서 음식을 찾다가 어느 날 접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가 딱 얹혀 있어. 이야, 나한테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거 뭐 들었을까? 예. 제가 쥐약 먹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다 돌보시는 분들이 돌봐서 쥐약이 자기 앞에 안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면 쥐약인 줄 알아야 돼. 그건 전생 복하고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사실 결혼을 한 25년 정도 됐고요. 한 네. 5년 전부터 남편이 지금 너무 믿거든요.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2년이나요? 네. 다행히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셔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제 외벌이를 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노년에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20년간 노력했다는 거는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화, 말이 대화지. 네 바꿔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네하고 말하기 싫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긍해 주는 게 소통이고 대화예요. 이제 그럴 때 소위 남편이 우리 부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사는 줘야 되겠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대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혼을 하고 뭐 딴 일을 할 게 아니라면 자기가 먼저 조금 하면 실험을 해보는 게 좋다. 첫째, 상대는 직장 다니고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조금 포용을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상대편 얘기를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갖고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괜찮은 남자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버리고 밖에서 딴 남자를 찾아보면 이만한 남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자신감이 있어가면 네 없어도 내 딴 놈 찾는다 이러지만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있는 거 좀 다듬어서 쓰는 게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자분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러 고민을 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저는 고민도 아닌 것 같으네요. 제일 오늘 영리하신 분이에요. 원래 고민거리는 게 없어요. 저는 왜 했냐면요. 제가 딸 집에 좀 자주 다녀요. 네, 근데 우리 딸이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가정을 버리다시피 하고요. 뭐 저번 날은 지리산 봉사 갔다 왔다. 또 이번에는 좀 어디를 갔다 그러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 왜 남편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왜 바깥에 생활을 하냐 이거야 나는. 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 사이 보기도 민망하고 사이가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 집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이라도 아유 저기 집이 안식처인데 저렇게 돈 벌러 갔다 와서 집에 안식처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사이가 밥을 다 차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 가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다녀도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나 상처받는 말을 막 해요 자기가. 그래서 아유 나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또 손주 보고 사이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딸 때문에 고민이에요. 딸네 집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첫째,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예? 자기 집안 아니라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키운 그 옛날에 그런 관계는 있지만은 지금은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간섭하는 거는 질문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아 그래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게 나이가 이해가 안 들어도 들어요. 나이가 안 들어도 가요. 저래 주책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딸이 다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게 할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가정에 되게 충실했어요. 그거는 이제 요일에 충실하는 거하고 조일에 충실하는 차이만 있지. 엄마는 가정에 충실해, 딸은 봉사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는 공익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네. 부인이 열심히 봉사하고 남편이 밥을 해준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둘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자기가 괜히 옆집에서 그렇게 싫어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할머니가 보기에 이 여자가 애한테 밥 시켜놓고 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할머니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딸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두세요. 다 잘 살아요.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내 딸인데 잘 살지 않겠냐. 이렇게. 딸이니까 고민을 하죠. 딸 아니면 아니죠. 내 고민해요. 딸이니까 잘 살 거다. 신뢰를 해야지. 근데 그 다 큰 딸을 지금도 간섭하는 거는 아직도 그 딸을 어린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끊으세요. 자꾸 자기는 지금 머릿속에서 딸네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딸 집이니까 덜하지. 만약에 아들 집에 그랬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들 집은 가지도 않아요. 그걸 봐. 그러니까 이 관여 안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또 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집에다가 뭐 항아리도 갖다 놓고 뭐 애들 쓰레기도 막 밥도 먹다 버리지 말라 뭐 아우 너무 있잖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집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안 버리고 다 먹고 남는 거는 지렁이 키우고 그렇게 거기서 하고 퇴비 있어요, 만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훌륭한 따님을 두셨어요. 휴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딸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음 사연자분은 중학교 2학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양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아, 요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뭐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나요? 한 8시쯤에 일어나요. 8시에는 학교를 어떻게 가요? 9시에 학교 시작해가지고 학교 옆에 집이 있어요? 아니요.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어떻게 가?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맨날 지각이요?
지각은 안 하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늦어요. 자기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해야 일어나지나 일어나야 일어나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일어나야지 하는 거는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어요. 일어나야지를 10번 외치면 일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거요. 그럼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안 일어나는 걸까? 누워는 있고 싶은데 또 막상 일어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지. 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처럼 공부해야지 해야 공부를 하는 걸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걸까? 공부를 해야 그래. 자기는 누웠어. 일어나야지 하고 내 누워 있듯이 공부해야지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하기 싫으면. 근데 그럼 대학을 안 갈 생각이에요? 아니요. 아, 공부하기 싫으면 대학을 안 가면 되지. 저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들어가 버리면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질문자가 꼭 대학을 가야 된다면 공부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좋을까? 마음을 내서. 그래. 이렇게 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딱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자분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저는 천안에서 온 장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뒤늦게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장을 얻었는데 제가 2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제 주 업무보다 외적인 일에 너무 많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풀 뽑기라던가 아니면 풀뽑기? 무슨 일을 하시는데 저- 풀뽑기를 시키셨을까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직장은 이제 체험관이어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면 이제 잡초를 뽑고 뭐 아니면 뭐 외부 손님이 오시면 쫓아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사진 촬영에 동원이 된다던가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 이게 정말 다른 직장인들도 다 이걸 겪는 것인가? 제가 좀 너무 뒤늦게 직장을 가져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건가? 제가 이 상태에서 이것도 견디지 못했다면 혹시 다른 직장에서도 결국 못 견디지 않을까?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질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뭐 도자기 굽다가 풀 뽑다가 뭐 오면 인사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한 5번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면 되지. 그거 지금 물을 일은 아니고 이제 한번 거기 가서 2달 있다가 나왔다, 2년 있다 나왔다 이러면 또 다음 직장에 한번 가보고 다음 직장에 한번 가보고 한 5군데쯤 가보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이 서요. 아, 5군데 다 내가 못 견뎌가 나오면 직장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문제다. 직장이 문제라면 이 세상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기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 직장에 가보니 진짜 부당한 것 같은데 저 직장에 가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할 때는 그 직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반드시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면 내가 그 2번째 직장이든 3번째 직장에 그냥 다니면 되잖아. 그죠?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간 데마다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자기가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늙어서 아마 그럴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분업화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은 분업화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이 일하러 왔는데 저 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세대 차이 또는 경험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나 상사에서 저한테 이제 말을 했을 때 제가 상처가 되는 말이나 뭔가 좀 무례하다 싶은 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제가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 번쯤 이렇게 들이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눈치껏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게 도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 노동 법규에 지나치다 하면 고발을 해야 되고 그건 이미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거니까 그것은 이제 고발을 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때요? 아이고 직장에 여기만 있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직장에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 그걸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커피 한 잔 가져와라 그래요. 그건 처음부터 내가 커피 갖다 주러 여기 왔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당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사회에서 성질더럽다 소리를 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히 한 잔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시킨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커피는 자기 손으로 갖다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부드럽게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딱 원칙을 이제 조용히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네 하고 가져와서 커피를 가져와서 어머머 하고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옷 다 버려.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고 위에 가져와서 막 닦고 새로 갖고 올게요 이래야 돼. 그래 다음에 두 번만 엎어버리면 절대로 안 시켜요. 약간 삶을 유머스럽게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옳고 그러고만 따지지 말고 약간의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자꾸 이렇게 갈등 관계로 푼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똑같으면. 근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법규에 해당은 안 되는데 부당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이거를 개선할지 수용할지는 그 사람의 상태, 나의 상태, 직장의 이익이 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도 관계 있죠. 조금만 그런 거는 좀 수용하면 이익이 많다 할 때는 너무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어때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또 조건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고민은 술이 절제가 안 돼서 고민인데요. 술이요? 예. 술은 저도 좋아하는데. 예. 스님 저는 술을 좀 합니다. 근데 술 얘기가 나오니까 끼어드시네.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술이 한 방울이라도 입에 들어가면 피해를 좀 줍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술로 인해서 이제 애들 엄마하고 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이제 술을 끊어보겠다 마음을 먹고 네. 알코올 억제제 처방도 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술을 끊기 위해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네. 약을 먹으면서 또 술을 마신 또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끊자. 그래서 약을 끊고 또 술을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100일이라도 끊어보자. 네. 그래서 100일을 딱 끊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추석 명절이었는데 맥주 한 잔 가볍게 한다는 게 그만 이제 그 뒤로는 1년 동안 안 마신 술을 다 마시게 한 되더라고요. 번에. 예.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제 가게까지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꺾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건 자기가 무의식 세계에서 먹어도 된다 하는 게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번 못 넘겨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으려면 전기 충격기를 사와서 술을 내가 먹으면 한 번씩 찔러서 한번 까무라치고 이렇게 한 5번 내지 10번만 하면 이렇게 몸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아, 이거는 천하가 다 먹어도 내 몸에는, 내 체질에는 독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고, 술 자체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근데 음식 중에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 좋은데, 술을 먹고 취기에 이른다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나쁘다보다도 어리석다. 그런데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 때린다든지 뺏는다든지 추행을 한다 해서 남에게 손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제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행동은 도에 지나치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자의 얘기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어보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센터 치료도 그러니까 안 되지 병에 않- 들어가거든요. 예. 그 병에 들어가면 그건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자기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자제력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100일 100일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먹고 또 행패 피우고 먹고 행패 피우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죠. 뭐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뭐 그 독을 잡고 먹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죽든지 안 죽으려면 이제 그런 더 센 강한 자극을 줘서 자기를 보호하든지 그런 길밖에 없을 거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자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평상시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스님. 근데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 맛있는 음식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못 참아요. 그냥 꼭 먹어야 되고 딱 자려고 누우면 이 앞에서 이렇게 치킨 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떡볶이도 왔다 갔다 하고 아이스크림 뭐 이게 매일매일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문제는 생각했으면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날 못 먹으면 그 다음 날에도 꼭 먹어줘야지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먹고 나서 속 쓰려서 막 이런 때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 먹고 좀 아프면 되지 뭐.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요. 그건 산에 오르고 싶은데 다리 아프다 그러면 그래도 오르고 싶으면 다리 아파도 올라가는 거고 다리가 많이 아프면 오고 싶더라도 내려오는 거고 먹고 싶은 것보다 배가 더 아프면 결국 멈추게 되는 거고 배가 아프지만 먹고 싶은 게 더 강하면 먹게 되는 거고. 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저는 먹고 싶다 해서 다 먹고 사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네. 그냥 드시면 돼요. 그거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죄는 아니지만은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 행동이 조금 과하다 싶으면 앞으로는 1,000원짜리 먹을 때마다 10%, 100원은 떼서 돼지 저금통에 넣고 10,000원짜리 먹을 때마다 1,000원은 내서 그거를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좀 죄의식이 좀 덜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영양도 보충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내가 미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이는 못 주더라도 10%는 내가 나눠 가지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네. 제게 고민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간혹 급격하게 노쇠하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참 낯설어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 계신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모습에 우리 나중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세,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죽음이란 건 없어요. 편안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늙는 과정을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늙는데 자꾸 늙는 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늙어서 자꾸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상, 즉 봄에 꽃 피고 잎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근데 가을에 낙엽을 보고 자꾸 쓸쓸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리지, 자연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요양사하기 힘들죠. 그런 과정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 보면 이제 배우는 게 있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은 편안하게 늙음을 보내고, 그걸 막 못 받아들이는 분은 인생을 괴롭게 보내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분은 이것을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니까 괴롭구나. 그러니까 괴로워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거스르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면 조금의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큰 아픔이죠. 네. 그러나 부모한테는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좀 병원에 몇 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좋지만 부모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모든 노인들은 저한테, 스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살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고 싶다는 거. 그럼 제가 야단을 치죠. 할머니 너무 욕심 많아. 자기 잠자듯이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할 만큼 해서 마음에서 아이고 이렇게 사시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때 돌아가셔야 된다. 그때 눈물 찔끔 나오고 그다음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그래서 이제 정을 떼는 거거든요.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그래야 돼? 3년. 3년은 아파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3년이나 어떻게 아파 누워 있느냐? 그러면 제가 요즘 애들은 효자라서 3개월만 아파도 정을 떼줘요. 그러니까 3개월만 아프면 돼. 그러니까 죽는 거를 편안히 죽어야 되겠다가 안 아프다 죽어야 되겠다, 아프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는 살아있을 때도 아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지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사랑했다고 말 안 한 거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또 내 생각만 했고 돌아가신 뒤에도 또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운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못한 거,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아빠가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 계실 때도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 아닐까요? 그럼 자기가 정말 이 아빠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살아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리든지 한 번 방문을 해드리든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그 생각 만분하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아, 남편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를 한 번 더 찾아뵈야 되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었다면, 배움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아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곁에 있는 사람을 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뭘 하느냐, 어떻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이런 거구나. 영원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홀히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들, 남편, 다른 분에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이 되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빠가 나에게 참 큰 선물을 줬다. 인생의 이 소중한 선물을 줬구나.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돼요. 다음 사연은 장정호 씨. 네. 네. 요즘 경쟁이 심해지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잘 될 때 축하해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네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제가 인성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두가 다 그런 문제인지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거나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된다면 그 MC 소희연 씨한테도 어떻게 보면 여배우로서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 세계가 맡고 싶은 역할을 못 받았을 때 그걸 좀 내려놓거나 그런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 이미 많이 내려놔 있고요. 제가 막 이렇게 진짜 완전 예쁜 그런 탑급 여배우분 아니라는 걸 이미 제가 알고 완전히 있기 이쁘신 때문에 탑급 배우시죠. 이런 말 듣고 싶었고. 아, 근데 되게 심해요. 사실 연예인들도 너무 많은 예쁜 친구들이 해마다 태어나고 나오고 데뷔를 하고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또 내면이 차는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훨씬 많은 직업이라 좀 힘들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를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역할을 해도 되게 열심히 했고 지금도
애 둘 엄마로서 약간 뒤로 밀려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 엄마 역할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 박수.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천 논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관계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비교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움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자체는 자연스러움인데 그게 조금 도가 지나치는 게 있어요. 도가 지나치면 내가 괴롭다든지 좀 복수를 해주고 싶다든지 내가 괴롭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지나친 거거든요. 지나치면 자기 인생이 괴로워지죠. 그럴 땐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지나친 것은 나를 해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 그래 봐야 나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직시해 보면 나한테 손해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손해날 짓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바보 같은 짓이구나.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자분은 저는 청년들의 20대에 대한 고민을 스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했는데요. 우선 사회적 이슈가 있듯이 취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또 하지 못하게 되면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스님께서 좋은 말씀, 조언을 조금 구하고 싶습니다. 그걸 포기라고 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자기가 나한테 요즘 저는 힘들어서 대통령 꿈도 포기하고 재벌 되는 꿈도 포기하고 배우하고 결혼하는 꿈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저는 같이 들리거든요. 그게 과연 포기라는 말에 들어갈 수가 있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포기라는 좀 비극적인 단어는 좀 적합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은 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것이 되고 싶으면 그러면 그만한 노력을 해서 되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그 부분에서 더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기라기보다는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TV를 보다가 100m를 10초에 달리는 선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100일 훈련한다고 되겠어요? 1000일 훈련한다고 되겠어요? 그럼 난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포기해야 되는가? 이거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100m를 뛰어봐야 돼요. 뛰어보니까 25초 나왔어. 그러면 내가 23초를 목표로 해가지고 100일간 훈련을 하거나 1년간 훈련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것이 성취가 되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되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 22초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또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능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면 점점 자존감이 생겨요. 즉 내가 20초를 달려도 나는 벌써 5번이나 성취한 자존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초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 테스트하면 13초가 나오는데도 어때요?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다 나는. 이런 좌절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좌절과 자존은 어떤 객관적 지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수백만 원을 받는 직장을 구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 그런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직장이 없는데 그걸 다 원한다면 결국은 소수는 되고 나머지 다수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도전은 해볼 수 있지만은 도전해서 안 됐다고 좌절하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0m에 도전했다고 안 된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그 부분은 내가 좀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냥 자기 원하는 목표 세워놓고 그거 안 된다고 자학하거나 세상에 불만하는 것은 저는 해결책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젊은이들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요 앉아있는 분들 보면. 그 자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전된 직장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산 것만도 어때요? 대성공이에요. 뭘 그렇게 힘들게 그래 최선까지 하려고 그래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